서류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서류냐? 앞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입니다. 이게 뭐 일부러 재판 지연을 위해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앞서서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니까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2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소송 기록 접수 청취서 같은 부분 이제 수령이 진행이 되었고 예. 결국 국회의원회관 비서관에게 전달을 해서 결국 송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 것도 아니다. 예. 상황이 그런 것에 불과했고 적법하게 이미 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첫 번째는 이사불명이었고 두 번째는 폐문부제가 없었다. 결국 아무도 이걸 수령하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거 전달해야 되는지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결국 고의적인 소송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의 해명을 보면 이래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수령을 못했다. 그리고 고의 지연 주장은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이다. 이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안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재명 대표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알 테고 예.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 테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안 받으려고 했을 때만 전달이 안 되지. 네. 그 어디서도 전달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비겁한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집에 진짜 없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모든 법정에서 계속 지연 작전을 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재에서도 계속 지연 작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시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례를 그렇게 남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서로 시간 게임인 측면이 있잖아요. 헌재의 시간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몇 가지 재판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송달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국가 지도자들은 뭔가 재판 지연할 수 있는 방어권 차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원래 아까 노숙인이라든가 알 수 없는 분들을 좀 염두에 두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송달 거부하는 것도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송달 같은 거 수령하고 다른 방식으로 최근에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은 또 받아들여진 것도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방어권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송달 같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거는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 만큼 두 분 다 좀 깔끔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쓴소리를 주신 건데 근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일부러 재판 고의로 지연시킨 거다. 그렇기 때문에 633 원칙이 아니라 623 원칙. 그러니까 이거를 2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2월 15일까지 재판을 끝내달라는 거거든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33 원칙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선거법은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선거의 당선 유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이미 1심도 사실 6개월 더 걸렸죠. 그러니까 워낙 사건이 뭐 중하고 관련 쟁점도 많다고 보인다면 이것이 한없이 늘어진다고 해서 그 법관에 대해서 뭔가 강행하는, 뭐 강제하는,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쟁점이 좀 간명한 사건이고요. 지금 1심에서 사실 양측이 모두 내밀 만한 카드는 다 내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이 1심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2개월 안에 뭐 끝내라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그런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과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번 항소심은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이 맞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일단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좀 형량은 감형되었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대부분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쌍방울 그룹의 그 대북 송금에 관한 그런 의혹들, 네. 스마트판 사업비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네. 앞으로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2심까지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사실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 네. 법리적인 쟁점만을 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심에서 역시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이미 이런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결국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은 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어떤 세트처럼 한 그룹으로서 묶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논리를 깰 정도의 또 다른 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는 사실 항소심까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거의 끝난 거고 3심에서는 법리 다툼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뒤바뀔 여지가 없다 이런 설명이신 거고. 물론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바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예.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래요? 항소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건 이 부분 이제 유죄가 이미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더 새로운 논거 아니면 전혀 다른 쟁점이 부각돼야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